교재는 253페이지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253페이지부터 나와져 있는 부분. 전산세무 2급에 나와 있는 과세거래에 대한 단원평가 실무 이론 문제이고요. 문항수는 12문제가 현재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쪽이랑 문제를 비교해 보시면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일자 카운트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게 특징.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가 재화의 공급은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 부분에서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도 구분해서 보는 게 있었죠. 네, 그런 내용들 물어본 거로 보여지네요. 자, 1번에 보시면 현금 판매, 그리고 외상 판매, 그리고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그리고 조건부 또는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 그 밖에 매매 계약 등에 대한 부분이 우리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 맞죠,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재화의 공급은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이 있었는데 실질 공급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 자, 이 부분은 용역의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이다. 이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속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본인이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물교환이라는 것처럼 이 교환의 계약도 재화의 공급 중에 실질 공급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른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여러분 공매나 경매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재화가 넘어가는 건 우리 공급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징수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지 않았던 세금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는 거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라는 건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았었는데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고 대출금을 갚는 부분에 충당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재화의 공급 의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함. 그렇죠. 요 전제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산지 근로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지급하는 경우 여러분 회사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임직원들에게 실비 변상적의 성격에 해당되는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등을 공급하는 건 우리 간주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간주 공급은 네 가지가 있었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어디에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되느냐 이 얘기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개인적 공급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택시 회사가 영업용 택시로 취득한 승용차 3000cc이고요. 5인승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자, 여러분 지금 영업용 택시로 지금 취득한 자동차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겁니다.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를 하더라도 영업용은 다 매입세 공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무엇으로? 업무용으로 무엇하였다? 사용하였다. 여러분 업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뭐라고 부를 것이다. 저는 이쪽에 쓸게요. 여러분 우리 영업용이 아니어서 비영업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3000cc가 넘어갔으니 소형 승용차 기준의 초과 자동차가 되겠네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기준에 들어오는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외부에서 구입해도 원래 공제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용 택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 전환하는 건 우리 뭐가 된다? 간주 공급이 된다. 그리고 이 간주 공급이 뭐가 될까 여러분? 자가 공급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가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가 공급.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러면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 여러분 지금 원료나 자재 등에 대한 부분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다? 생산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부에서 사와도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냥 공장 간 이동으로만 보고 끝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자가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자가 공급 중에 여러분 타사업장 반출권에 이게 들어갔냐 이 얘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타사업장 반출은 판매가 가능한 장소로 반출하는 게 문제가 됐던 거죠. 네 번째,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부분. 여러분, 이 부분도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제품 홍보 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견본비라든지 광고 선전비로 정리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자가 공급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간주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직매장 반출은 우리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간주 공급이고요. 그리고 간주 공급 중에 무슨 부분? 자가 공급의 대표적인 사례. 자, 그리고 옳지 않은 것 찾아달라고 했고요. 자,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여러분 답은 바로 1번이 돼버리네요. 자, 우리 원래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발급을 한다가 맞습니다. 면제가 된다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을 한다 또는 의무가 있다.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무슨 부분을 하시면 총괄 납부 제도를 도입했다거나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도입했다라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그 얘기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자,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렇지만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죠, 여러분. 2번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직전 2번 문제 풀면서 우리 다른 사업장 반출권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로 얘기하는 예다라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3번에 또다시 나왔네요. 자, 네 번째, 총괄 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자기의 타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현재 하고 있는 회사라면 이것도 동일하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외를 줬죠, 여러분. 총괄납부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자 등록을 다 각자 내는 거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데 본인들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돼버린다. 아, 그러면 간주 공급이 됐네?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번의 행위에 해당하는 거로 가는 게 맞는데 회사가 총괄납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땐 세금 계산서 발행을 본인들이 안 하시면 되고요. 부가세 신고할 때 뭐만 정리해 주시면 된다. 타사업장 반출권에 대한 정리만 해서 부가세 신고 때 표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총괄 납부를 하겠다라고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버리면 그건 뭐가 되는 그냥 간주 공급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10일 과세로 입력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교재에 박스처럼 나온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자 단위 과세는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같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얘기를 아예 거론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 그게 4번의 문제로 나온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금계산서 얘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건 몇 번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아래 모든 재화는 매입 시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으로 한다. 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 운반 트럭에 주유소의 경유를 무상으로 주유하는 경우. 자, 여러분, 주유소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기름을 어디에? 배달용 운반 트럭에 무엇하였다? 경유를 무상으로 주유하였다. 자, 이 부분은 간주 공급이냐?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왜냐하면 배달용 운반 트럭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기준은 배우셨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인 거지 그와 관련이 없는 자동차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왜 주유소에 가면 이게 그 기름 배달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그만 차거든요.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차들은 배달용 운반 트럭은. 근데 우리 왜 큰 기름을 나르는 트럭처럼 비슷한 형태로 생겨지만 축소되어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다 기름 실어서 실질적으로 배달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은 기름을 외부에서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안 넣고요. 외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도 매입세 공제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는 우리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고 봐야 되는 자동차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 공급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주 공급에 자가 공급에 들어오는 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자동차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자, 두 번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주 승용차의 휘발유를 무상으로 주유하는 경우 여러분 이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이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당신은 간주 공급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대표이사도 사업하는 과정 중에 자기 차에 기름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주가 타고 다니고 있는 이 승용차라는 건 우리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간주 공급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 자, 세 번째,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문 닫아요 라고 얘기하는 폐업.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 잔존하는 판매용 가구가 있더라.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잔존하는 판매용 가구를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구를 무엇했을 때,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모두 다 받았기 때문에 무엇 하셔야 된다? 남겨져 있는 잔존재화 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부가세를 내셔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3번도 맞는 얘기죠. 이것도 간주 공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업 시 잔존재화 쪽으로. 자,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요. 자기의 고객에게 판매용 가구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여러분 고객한테 줬다라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된다? 우리 사업상 증여라는 얘기로 보실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무상으로 주었으니까 돈 받은 적 없죠, 여러분. 그러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간주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건 우리 1번 보면서 벌써 마무리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건설업의 건설용역,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용역, 특허권의 대여, 전기의 공급.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겠죠?
자, 그리고 특허권의 대여 부분은 저희가 재화 쪽 얘기할 때 제가 유의사항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을 무엇하는 건 우리가 양도하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무형자산을 무엇하는 거? 빌려주는 건 용역의 공급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여라는 건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용역 공급이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무형자산은 양도와 대여의 관점에 부가가치세법상 보는 공급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 6번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자, 쌀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김문국 씨는 쌀을 식당에 판매하였다. 여러분, 쌀은 우리 농수산물에 해당하는 무엇이다? 우리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하는 법령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쌀은 면세입니다. 면세. 자, 부동산 임대업자인 김임대 씨는 사업용 건물인 상가를 포괄적 양도, 사업 양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포괄적 양수도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재화 공급에 들어가지 않는 거래. 자, 세 번째, 페인트를 판매하는 김사업 씨는 매입수익 공제를 받고 구입한 상품인 페인트를 친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여러분, 지금 친구한테 무상으로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된다? 우리 간주 공급의 개인적 공급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 공급이 사실상 임직원을 많이 거론하지만 임직원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것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상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물어봤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리고 또 여기 10만 원에 또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요 1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10만 원 이하였으면 괜찮아요. 1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간주 공급으로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 공급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 종업원들 얘기였었죠, 여러분. 그래서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뭔가를 제공했을 때, 그래서 명절에 회사에 재화를 제공하거나 또는 창립기념 행사에 재화를 제공하거나 그랬을 때 10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다. 연간. 그런데 10만 원이 넘어가면 뭐가 된다? 우리는 간주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여러분 친구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친구를 또 회사 직원으로 임직원으로 끌어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네 번째.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김판매 씨는 거래처로부터 판매 장려금 100만 원을 금전으로 수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판매 장려금은 두 개로 구분해서 가세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부분? 아, 나는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나는 금전으로 무엇하였다? 수령하였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나오겠죠. 그럼 금전으로 지급하는 사람은 무슨 처리하시고 비용 처리하시고 적정한 비용 처리하셔라. 수령하는 사람은 무엇 하셔라. 우리는 적정한 수익 처리하시고 끝내셔라. 그래서 문제될 거 전혀 없다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상 수익과 비용으로 모두 다 끝내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저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 회사들한테는 계약서를 좀 쓰셔라라고 권장을 해드리긴 해요. 업무상으로. 왜냐면 지금은 계약상에 의해서 과거에는 계약상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면 다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법인세에서. 그래서 계약서가 없어도 요건을 따져보니 누가 봐도 판매장려금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끄덕이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럴 바엔 아예 여러분 깔끔하게 계약서를 주신 게 좋죠. 당신이 우리 회사 물건 많이 팔아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보상 조건으로 판매 금액의 2%를 장려 지급을 할게 라고 얘기한다면 계약서를 쓰시라고요. 그럼 깔끔하죠. 다만 여러분 지금 이 판매 장려금은 저희가 과세 거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금전으로 주는 거. 저는 왜 이거 금전에 요 선을 그어놨을까요? 금전으로 주는 건. 그래서 금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세 대상이 지금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배우신 적 있어요? 우리 앞에서 과세 거래 배우실 때 무슨 부분? 과세 표준에서 무엇 하시면 안 된다? 빼시면 안 돼요. 공하시면 안 돼요라는 거 있었어요. 세 가지가 뭐가 있었나요? 우리 판매 장려금도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대손금도 있었고요.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럼 그 판매 장려금은 주는 사람은 비용 처리하고 받는 사람은 수익 처리하고 과세표에서 빼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요건인 건데 그거를 별도로 과세 대상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과세 대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실무자들이 여러분 이 판매장려금 주실 때 금전 주실 때 자꾸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서로 증빙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부가가치세법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과세표 준에서 빼지 말란 얘기는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 장려금은 금전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다시 얘기하지도 않고 세금 계산서를 무엇해도 안 된다. 발급하셔도 안 돼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뭘 주면 우리는 현물로 주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현물. 자, 그러면 받는 사람이야. 그냥 정리시키고 끝내면 돼요. 그리고 그거 회사가 갖고 있다 팔면 그거만큼 사실상 수익이 더 생기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주는 사람은 뭐가 된다? 사업상 증여가 됩니다. 사업상 증여.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재고 자산을 무엇할 때, 구입할 때 무엇했을 것이다. 나는 벌써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 거래처한테 우리 물건 많이 팔아줬다고 고맙다고 무엇한 거예요? 휴대폰을 더 줬다는 거죠. 그럼 부가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상 증여가 됩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판매정여금 얘기. 그래서 틀리지 않게끔 정리를 조금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여러분? 3번. 그래서 3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무엇한다? 포함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업자를 볼 때는 영리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사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특수 관계자만 들어올 수 있는 무상 공급 용역이 있었죠. 부동산 임대 공급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것도 맞는 표현. 자,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 과세자인 우리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거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앞쪽에 이제 미리 들어온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하면 부가세가 징수되는 과세라는 부분이 등장한다. 그러면 과세 사업자는 어떻게 나눈다? 두 가지로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또 누가 있더라? 간이 과세자가 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에는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자, 개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그리고 우리 간이에는 개인 중에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금액이 얼마, 우리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과세 기간을 들어가서 보니 다 같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법인은 예정과 무엇을 구분해서 확정을 구분해서 무엇 해야 된다? 그 기간에 맞춰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개인은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 때 무엇을 한다? 고지납부를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저희 수업할 때 누가 물어보셨었죠? 현수님이 물어보셨었나요? 그래서 이거 고지납부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고지서는 국가가 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부분은 기존에 냈던 세금의 절반의 고지서가 와요, 여러분. 근데 직전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납부세액이 없으니 당신은 지금 현재 무엇 하셔야 된다? 예정 신고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에 이 예정 신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정 신고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직전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으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대로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6개월치 신고를 합니다. 다만 뒤에 가면 제가 이 예정 신고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을 것이다. 우리 강제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예정 고지가 간이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만 과세 기간이 다른 것뿐이죠. 간이는 1월 1일부터 과세 기간이 언제까지다? 12월 31일까지니까 예정 고지라는 부분은 언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은 7월 달에 고지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5일에 우리는 고지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 부분에 이제 강제 조항이 생겼어요. 금년도부터.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전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고를 하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신고를 안 하는 부분이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에 미달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고지서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 상태로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법인처럼 너 예정 때 고지서가 안 나오면 너 신고해야 돼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엔 간이과세자를 거론한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이 강제 조항이 금년부터 생겼어요. 이게 이제 또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라고 했으니까 간이라고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한다라는 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지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납부세액이 없으면 그냥 6개월 묶어서 신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4번. 이게 법인이었었다라고 하면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 법인은 무조건 무엇이 원칙이다?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거기에 예외적으로 금년도부터 무슨 사람들이 생겼다? 고지납부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인도 고지납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부가가치세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무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가지고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세법 공부를 조금 게을리하시면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내 거래처가 나한테 역으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 듣는 얘기면 내가 답변을 잘못하면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개정 사항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 시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적용 시기가 대부분 뭐 4월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4월 달에 첫 번째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인은 4월 달에 적용되는 법들이 바뀐 게 있으면 미리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은 이제 6월 달까지 정리가 돼서 7월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기 확정과 관련된 일기과세 기간 신고 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부수재화 또는 부수되는 용역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주된 부분이라는 부분의 성격을 따지시는데 주된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이 거래라는 건 우리가 매월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성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 그걸 주된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된 거래와 관련된 건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왜냐면 주된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내 사업자가 하고 있는 주된 거래는 과세 거래였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과세 거래와 우리 부수되는 재화 또는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부분이 과세 성격을 가지고 있든 면세 성격을 가지고 있든 우리 모두 다 뭐로 간다? 과세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주된 거래가 면세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부수재화나 용역의 성격이 과세 거래이다. 면세를 띠고 있다라는 게 만나면 우리는 무슨 부분? 면세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주된 거래라고 하는 건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거래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어요. 부수적인 재화나 용역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왔더니 다 거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주된 공급이 과세 거래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세 거래. 그러면 부수재화나 또는 용역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우리인 과세 대상인 재화와 용역이었다. 과세와 과세가 만나도 뭐가 된다?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과세 거래인 경우 우리 무슨 부분? 부수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만났다. 과세와 면세가 만나도 무엇이다? 과세이다. 저는 무조건 무엇으로 가라? 앞에 있는 걸 따라가라겠어요? 그러면 면세 거래인 주된 공급이었다라고 했을 때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부수를 만났다라면 우린 뭐가 된다? 여러분 여기 과세가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면세로 갔어야 되는 거죠. 면세. 자, 그리고 주된 공급이 면세 거래였었다. 그런데 부수재화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재화나 용역이었다. 그럼 뭐로 간다? 그대로 면세.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 2, 3, 4, 5, 6, 7, 8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그냥 크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과세와 관련된 거래는 지금 현재 과세와 면세를 만나면 우린 모두 다 그냥 주된 거래를 따라간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면세이다 라고 했을 때도 과세를 만나든 면세를 만나든 모두 다 뭘 따라간다? 주된 거래를 따라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과세로 써 있는 걸 면세로 바꿔야 답이 올바르게 되겠죠. 자,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여러분? 3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된이라는 부분에 거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거는 좀 조금 달랐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부분은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무슨 부분? 지금 그 부분이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건 좀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의 성격이 과세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면 우리는 무슨 부분? 과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면세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일시적인 우발적인 부분에 대한 건 내가 과세 성격을 만난다 하더라도 뭐가 되더라? 면세가 되더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거 조심하시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주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산물이라는 게 있다. 이 부산물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부산물은 주된 공급의 거래랑 똑같은 성격이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과세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된 부산물이었다라면 우리 과세이든 면세이든 다 과세로 가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면세 사업이었다. 근데 면세 사업과 관련돼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이었다. 그러면 그 부산물의 성격이 과세이든 면세이든 다 뭐로 간다? 면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으로 유통하는 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거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8번 문제는 지금 난이도가 아주 높다라는 것보다요. 큰 테두리만 기억했으면 정리가 끝나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는 자, 컴퓨터 교재 면제 서적이고요. 그에 부수되는 CD를 함께 판매한 경우. 자, 두 번째, 주주에 대하여 출자 지분의 반환 대가로 제품인 꽁치 통조림으로 지급하는 경우.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출자 지분 반환 대가를 회사가 만든 꽁치 통조림으로 줬대요. 네, 몇 개를 줬는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자, 세 번째, 헬스클럽에서 고객으로부터 우리 입회금 일정 기간 거치 후 전액 반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돈을 받은 경우. 자, 그리고 네 번째, 의류공장에서 유형자산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는 몇 번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주주에 대한 출자 지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출자 지분에 대한 걸 돌려주셔야 되는데 내가 줄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뭘 줬다? 회사에 제품을 줬다, 여러분. 그럼 제가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뭐 깡통을 사왔다든지 뭔가 구입했던 거 매입세 공제를 받았었겠죠. 그래서 그 제품을 시중에 팔면 당연히 과세품이었으니까요. 꽁투통조림은 과세품이 여러분. 그럼 그거만큼 부가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데 이들한테 이 대가로 줬으니까 부가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된다? 간주 공급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간주 공급의 개인적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2번으로. 자, 1번은 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냐면 컴퓨터 교재는 면세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책 사면요. 아이들 책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책을 사면 왜 거기에 CD가 예전에 한동안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터치하면 노래도 나오고 뭐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런 CD를 같이 줬다는 거죠. 그러면 CD 자체는 과세거든요. 그러면 그 CD는 과세인데 책은 면세였다.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따라다니는 하나의 묶음 판매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본품인 책에 그냥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정리가 될까요, 여러분? 요건 실제 무슨 거래가 돼요, 여러분? 주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된 거래인 면세에 부수되는 과세가 만나면 우린 무조건 다 뭐로 간다? 면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8번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네, CD는 과세 대상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면세로 갑니다. 자, 세 번째. 자, 지금 현재 헬스클럽 고객으로부터 입회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회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우리 왜 콘도 회원권을 구입했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과세 거래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여러분. 반환 조건이면 다시 돌려주는 돈이어서 여러분 보증금의 성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보증금에 부가세를 붙인다면 여러분 우리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을 걸죠. 그리고 나서 내가 달달이 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보증금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은 그걸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회금까지만 보면 과세라고 볼 수도 있다. 나는 지금 회원권을 구입하였다. 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무엇한다? 나는 일정 기간 뒤에 다시 무엇한다? 전액 돌려줄 것이다. 우리 기간이 끝나면 돈을 돌려준다. 우리 회원들한테 일정한 돈을 받았다가 그 계약 기간 3년이 끝나면 다시 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보증금의 성격으로 보셔야 돼요. 일종의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엇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 가로 문구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토지는 원래 토지 자체로는 무엇하지 않는다?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생산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양도하는 건 무엇으로 본다? 면세 거래가 돼버리죠. 면세.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9번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면 조금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입회금 얘기까지 이제 등장이 됐던 문제라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조금 힘드시겠지만 문제 다 끝내고 저희 쉴게요, 여러분.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자,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 자, 그래도 우린 뭐로 가신다? 폐업일로 가신다. 전일자는 왜 붙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폐업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례 규정이 있었죠, 여러분. 폐업일.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가셔야 되고요. 자,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가셔라 라고 얘기했고요. 공급 시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고 동시에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미리 발급한 세금 계산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세금 계산서 또는 선발행 세금 계산서. 자, 그렇게 되면 우린 세금 계산서를 무엇한 날? 발급한 때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 11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자가 확인하는 재화의 위탁 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거 위탁 판매 내용입니다. 자, 위탁 매매의 공급 시기는 수탁자가 무엇한 때? 물건을 파는 때. 그렇죠. 수탁자가 팔아야 우리는 무슨 부분? 과세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시고 매출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는 수탁자가 공급한 때입니다. 자, 위탁 매매에 의한 공급가액은 위탁자의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위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매출은 누구의 매출이다? 위탁자의 매출로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위탁자의 매출이 돼야 되니까 우리 위탁자의 무슨 부분? 매출이란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 과세 표준이 발생하였다, 안 하였다? 하였다. 공급가액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위탁자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한다가 됩니다. 수탁자 매출이 될 수 없어요. 수탁자는 위탁자한테 뭘 받을 것이다. 이 수탁자는 위탁자가 물건 팔아달라고 했죠. 그럼 둘의 관계에서 무슨 부분? 서로 수수료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는 판매한 수수료를 봐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뭐가 된다? 수탁자의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또는 공급가액 또는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자, 세 번째, 위탁 매매 시 수탁자가 당해재화를 직접 인도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 그 얘기는요. 수탁자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정보를 받아서 그들한테 물건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수탁자 쪽에서 그냥 물건이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객의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계약을 해요.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를 누가 대신 발행해라. 수탁자가 대신 발행해라. 라는 걸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위탁자이고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에요. 근데 그 행위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수탁자가 대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얘기이고 네 번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된다. 그렇죠. 수탁자의 과세 표준이 수수료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돈을 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공급자가 되고 위탁자가 공급받는 자가 되겠죠. 이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시행규칙 쪽에 들어가야 이 위탁매매 내용이 또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은 안 냈으면 하는데 이렇게 가끔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지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문제이고요. 자, 12번째 문제. 자, 다음은 갑회사의 거래 내역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이라고 묻습니다. 자, 갑회사는 을회사와 제품 공급 계약, 수량은 1개이고요. 공급가액은 1억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하였다. 자, 대금의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이고요. 대금의 지급일 A, B, C를 봤더니 계약금 1,000만 원은 2020년 8월 1일. 자, 중도금 4천만 원은 2020년 12월 1일. 잔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도 4월 1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인도일은 실질적으로 4월 1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계약금이 있고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한 번 이상의 분할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여러분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중간 지급 조건부. 자, 그럼 중간 지급 조건부는 일단 계약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이 있고 그리고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중도금이 들어오죠. 근데 이 중도금은 한 번 이상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있으니까 요건은 맞죠. 다만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는 이 기간은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자, 요걸 따져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6개월 이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중간지급 조건부가 안 되면 무슨 부분? 제품의 인도일이 뭐가 된다? 공급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금을 지금 준 날짜가 2020년도 언제이다? 8월 1일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짜는 2021년도 4월 1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2020년도 8월부터 2021년도 4월까지 카운트를 해보시면 8, 9, 10, 11, 12, 1, 2, 3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8개월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요 부분은 6개월 이상이 되겠네요. 8개월이 되니까
그럼 6개월 이상이니까 뭐가 된다? 중간지급 조건부. 그러면 우린 장기로 물건을 팔고 장기로 대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장기 할부. 그리고 완성도를 표시해서 그 완성도에 따라서 돈을 받겠다.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받겠다. 이 완성도는 100%의 의미가 아니라 진행한 정도.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 자, 이렇게 나온 게 있었죠. 요 세 가지는 재화이든 용역이든 우리 공급 시기가 무엇이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였죠. 그쵸? 그래서 각 대금을 무엇하기로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공급의 시기는 2020년 8월, 2020년 12월, 2021년 4월 이 세 개가 모두 다 들어야 되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여러분? 4번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지급 조건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전산 문제로 출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뭘 내냐면 지금 무슨 부분? 저희는 지금 2020년도, 2021년도로 드렸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2021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런 식으로 내요. 그리고 시험지에 오늘 날짜는 12월 1일이야. 이렇게 됩니다. 또는 오늘 날짜는 8월 1일이야.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맞춰서 무엇해라? 매일 매주 전부 입력하라고 냅니다. 그럼 이런 오늘 날짜가 12월 1일이다? 그럼 우린 뭐로 가야 돼요? 4천만 원만 공급가액에 입력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돈 받은 건 얘기해 주겠죠.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지금 8월 1일이었다라고 하시면 1,000만 원에 대해서 공급가액에 입력하시고 세금 계산서도 1,000만 원짜리가 발급이 돼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 그게 전산실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배우신 건 그거에 맞춰서 세금 계산서를 그 날짜에 발급을 해야 되는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산실무도 출제가 현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또 내고 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지급 조건부의 요건이 무엇되지 않았다라면 충족되지 않았다라면 제품 인도 1인 2021년도 4월 1일이 뭐가 된다? 우리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간지급 조건부가 충족됐기 때문에 우리는 대금의 지급 1이라고 얘기했던 약정했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뭐가 된다?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2급과 관련된 저희 무슨 부분 두 번째 챕터에 관련된 부분 같이 풀어봤습니다.